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설재료학 첫째 주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고 책을 펴서 지난 시간 이후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최적 단성 계수까지 했고 이번 시간은 포화소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화소음비는 어떤 재료가 압축이나 인장을 받을 때 압축을 받으면은 어떤 재료가 압축을 받으면은 길이가 줄겠죠. 길이가 주는 만큼 옆으로 최적이 늘어날 겁니다. 또 인장을 받으면은 인장을 받는 만큼 길이가 늘어나면서 직경이 줄어들 겁니다. 그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것이 포화송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포화송비는 포화송비는 축 방향의 변형률 분해, 축과 직각 방향의 변형률에 대한 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는데 어떤 재료가 축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 즉 L분의 델타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직각으로 생기는 변형률 D분의 델타 T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를 포화송비라고 하고, 이 포화송비의 역수를 포화송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탄성체는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작용할 때 그 응력의 방향에 변형률이 생기는 동시에 그 직각의 행방향에도 변형률이 생긴다. 이 두 변형률의 비를 포화송비라고 하며 포화송의 역수를 포화송수라고 하며 M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M은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제 및 콘크리트의 포화송비는 0.3쯤 되고 그 범위는 0.17에서 0.2 정도. 그리고 보통 재료에서는 M의 값이 3에서 4입니다. 이상의 탄성계수, 포화송비, 전단 탄성계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와 포화송비의 관계이며, 또 이거는 또 이 식을 전단 탄성계수를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했고, 이거는 포화송 수를 이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란 물체 하중이 작용할 때 그 하중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며, 재료에 하중을 가하여 파괴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을 그 공치체의 최초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공칭 응력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강도라고 한다. 강도는 영어로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 또는 뉴턴 퍼 제곱미터 등으로 나타냅니다. 강도는 하중 속도 및 작용에 따라 정적 강도, 충격 강도, 피로 강도, 크리프 강도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먼저 정적 강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적 강도란 것은 재료에 비교적 느린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 파괴되었을 때의 파괴 시의 응력을 정적 강도라 하며,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휭 강도, 전단 강도, 비틀림 강도, 지압 강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격 강도입니다. 충격 강도란 것은 어떤 재료에 충격적인 하중이 작용할 때, 그래서 임팩트 스트렝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저항성을 충격 강도라 하며 정적 강도와 구별합니다. 충격 강도는 재료의 파괴에 요구되는 에너지로서 나타내며 이것을 충격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로 강도가 있습니다. 이 피로 강도는 하중이 반복 작용할 때 재료가 정적 강도보다 낮은 강도에서 파괴되는 현상을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금속의 반복 시험 하중으로서 그림 1-3과 같은 SN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으로부터 재료의 피로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응력 또는 정적 강도에 대한 응력의 비, N은 S에 대응하는 파괴까지의 반복 횟수입니다. 이 그림에서 피로 한계 이하에서는 N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며 S와 N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수평이 보이죠. 그래서 이 수평이 일어나는 요까지의 이 응력까지를 피로 한계라고 표시를 합니다. 비철금속이나 콘크리트 등의 재료는 SN 곡선에서 수평부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프는 재료의 일정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작용할 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중이 지속적으로 장시간에 작용함으로써 변형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로 인하여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크리프 파괴라고 합니다. 이때 크리프 파괴가 생기지 않는 지속 응력의 한계를 크리프 한계라고 합니다. 또 어느 규정 시간 내에 크리프 파괴를 일으키는 응력을 이 재료의 크리프 강도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X축은 시간의 항이 되고 Y축은 변형률의 항이 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 어떤 재료가 일정 하중이 지속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의 높이는 초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처음에 하중을 받으면은 탄성적으로 이렇게 탁 늘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0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에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하중을 받으면은 점점 이렇게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변곡점이 생기게 되죠. 요 전까지를 1차 크리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고 다시 변형률의 양이 조금 증가하는,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또 변곡점이 생기는 요까지를 2차 크리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크리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파괴가 됩니다. 이때 2차 크리프의 말기부터 해가서 파괴까지의 이 구간을 3차 크리프라고 합니다. 다음은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렉세이션은 재료에 외력을 작용시키고 변형을 억제하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료의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응력 완화 또는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크리프와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크리프는 재료에 일정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작용할 때, 즉 하중이 계속되면서 변형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변형을 지속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계속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는 파괴까지 가는 그러한 현상을 크리프 파괴라고 합니다. 릴렉세이션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변형은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하면은 외력이 점점 줄면서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제로의 응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를 세게 당겨 놨을 때 그게 고무줄이 열화가 되면서 점점 느슨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잘 비교해 가지고 꼭 외워서 또 나중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강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강성은 외력을 받아도 변형을 적게 일으키는 재료를 강성이 큰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탄성계수 수업을 받았는데, 탄성이 큰 재료를 강성이 큰 재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성계수와는 관계가 있으나 강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연성을 보겠습니다. 연성은 재료에 인장력을 주어 가늘고 길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연성이 풍부한 재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무, 아병강, 이러한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계속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계속 가늘고 길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성을 보겠습니다. 취성은 재료가 하중을 받아 파괴될 때까지의 에너지 흡수 능력으로서, 오른쪽에 그래프 1.5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취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응력과 변형률과 응력의 곡선이죠. 여기서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하는데,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도에 가면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고 급격하게 파괴가 되는 경우를 취성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연성재료는 응력을 받고 있는데 계속 변형률이 늘어나게 되죠. 응력의 증가는 없는데 계속 변형은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재료가 연성재료가 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인성재료가 밑에 나오는데 인성이 나옵니다. 이 인성재료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발휘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취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형률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파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칼을 제조할 때 칼에 인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두들기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죠. 그 다음은 전성입니다. 전성은 재료를 두들길 때 10개 퍼지는 성질을 말하면서 금이나 납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 재료 중에서 가장 10개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그래서 금박지도 만들죠. 아주 작은 소량의 금으로서 그 넓은 금박지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전성이 큰 재료가 금입니다. 다음은 경도를 보겠습니다. 경도는 재료의 긁기, 절단, 마모 등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도가 가장 큰 재료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외에는 이 재료를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을 하죠. 그 정도로 대단한 절단이라든지 끓기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유리도 경도가 큰 재료에 해당되는데 유리가
아주 단단하긴 하지만 강도가 크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은 중량에 대한 성질부터 보겠는데, 중량에 대한 성질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비중. 이 비중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재료의 중량을 동일 체적의 4도씨의 물의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량을 또 물의 중량으로 나눴으니까 이 비중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재료 내 공극이나 수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비중을 진비중이라고 하고, 공극과 수분을 제외하지 않은 비중을 겉보기 비중이라고 합니다. 무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질량입니다. 단위 용적당의 중량으로 단위는 kg per cubic cm 또는 kg per 리터 등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무게를 그 용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물체의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죠. 다음은 함수율입니다. 함수율은 워터 컨텐트라고 하며 재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중량을 그 재료의 건조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완전히 건조된 재료는 함수율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GS, 우리가 비중을 GS라고 하죠. 재료의 중량을 동일 체적의 물의 중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식이 이렇게 됩니다. VS분의 VS 감마 W분의 WS. 일반적으로 석영 같은 경우에 비중이 2.65쯤 되고, 주로 점토의 원료가 되는 몬모릴로 나이트 같은 경우는 2.65에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철광 같은 경우는 3.6에서 4.0이 됩니다. 그리고 감람석의 경우에는 3.27에서 3.7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비중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열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열에 대한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이 비열입니다. 비열. 이 비열은 중량 1g의 재료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그 재료의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칼로리 per 그램 도시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열 전도율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단위 두께를 가진 재료의 상대하는 두 면에 단위 온도차를 줄 때 단위 시간에 전해지는 열량을 말한다. 단위는 칼로리 퍼 센티 세커 도시 또는 킬로칼로리 메타 아워 도시. 그래서 얼마나 열이 이 재료와 이 재료 사이에 잘 전달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리키며 이 열전도율의 역수를 열전도 비저항이다. 이거는 그 재료의 단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열팽창 계수입니다. 재료가 물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 및 수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경우를 선팽창 계수, 물체의 최적의 경우는 최적 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적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3배로 생각하며 단위는 리터 퍼 도시로 나타냅니다. 이 열 팽창 계수가 이게 높으면은 여름에 이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에 그 레일을 깔 때
레일과 레일 간의 간격을 조금씩 띄웁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레일이 늘어나더라도 레일이 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열평창 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점과 인화점입니다.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아스팔트 같은 재료에 열을 가하면 점차 물러지기 시작하며 액체로 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연화점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증발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점과 인화점을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 중에서 비저항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비저항은 단위 길이와 단위 단면적을 가진 재료의 전기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하며 단위는 옴메다로 나타냅니다. 이 비저항은 물질이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가에 대한 양이며 비저항의 역수는 비전도도 또는 전기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역수가 비전도도죠. 물체들의 단위 부피에 대한 전기 전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에 대한 성질입니다. 음은 소리가 되는데 흡음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흡음률은 벽체 강도 E의 음을 투사하면 음은 벽체를 통과한 다음 공간에 확산이 됩니다. 이때 벽면에서의 반사량을 E1, 흡수량을 E2, 벽면에 전달되어 다른 부분에 방산된 양을 E3, 벽체를 통과한 양을 E4라고 할 때 E분의 E1을 반사율, E분의 E4를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벽체의 음향적 성질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E4는 벽체 재료보다 오히려 벽체 구조에 좌우를 냅니다. 자, 이 흡음률이라고 알파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알파는 1-2분의 E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음률입니다. 이 투과율의 역수를 차음률이라고 하는데 차음률 R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다음 식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빛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빛에 대한 성질에는 투과율이 있습니다. 투과율. 광선이 채광재료를 얼마나 투과하느냐의 정도, 즉 투과율은 입사하는 광속 에너지에 대해 투과하는 광속 에너지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 투과율은 재료 표면의 평활도, 두께,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반사율입니다. 이 반사율은 재료에 대한 빛의 반사는 남반사와 정반사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남반사는 재료의 색깔을 표현하고 정반사는 재료의 광택을 나타냅니다. 반사율은 재료에 입사하는 광속 에너지에 대해 반사하는 광속 에너지의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화학적 성질과 내구성입니다. 재료의 화학적 성질에는 재료의 화학 성분이나 화학적 조치, 화학 반응, 재료의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 등 중요한 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건습 및 동결 융해의 반복, 마모 및 기계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 재료로서는 내구성이 좋은 그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후성입니다. 내후성. 동결, 융해, 건습, 온도 변화 등 풍화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내마모성입니다. 유수, 유사, 기계적 작용 등의 마모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내마모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 내식성입니다. 이 내식은 철강의 녹이나 목재의 부식에 대해 작용하는 성질로서 이 내식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철근에 녹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식성은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약품성입니다. 내화학약품성이라고도 하며 산, 알칼리, 염류, 기름 등의 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내화학약품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내생물성입니다. 충류, 균류 등의 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각 재료별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1.5 산업표준화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산업표준화. 이 산업표준화란 생산, 유통, 소비면의 능률 증진 및 정제성을 높이며 자원난 및 에너지 고갈의 타겟책으로 이 표준화 산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 표준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비의 절감, 품질 개선, 자료의 전략, 교환성의 확보, 소비 사용의 합리화, 기술 향상. 여기서 자료라는 것은 재료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유발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산업표준화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격을 통해서 이 표준화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은 토목 재료를 위시한 공산품에 대한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동일 종류의 품질, 모양, 크기, 시험 방법 등을 나라별 또는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생산자와 소유자 사이에 경제적 설계 및 시공에 이익과 편의를 가져오며 아울러 불량품의 도태와 제품의 질적 향상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토목 재료도 규격이 각국마다 얼마간 차이가 있으나 그 제정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7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라고 하죠. 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설립되어 세계 각국의 산업규격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규격, 우리나라의 산업규격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로서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한국 산업규격은 공업기술 발달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제정 후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에서 확인을 거치며 필요할 때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S에 의한 제품 품질 및 가공기술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생산자에게도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통한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업규격은 표 1.1과 같이 기본 부문으로부터 정보산업 부분까지 16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제품의 규격, 방법, 전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여기 보면은 우리 건설 쪽에는 F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F로서 일반 구조 시험 검사 측정, 재료 및 부재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전체 한국 산업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건설 재료는 이 KS 규격을 통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섬유 부분 K입니다. 그리고 요업 부분이 있습니다. L로서 요업은 시멘트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V로 표시를 하죠. 정보통신 쪽에는 X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I, 환경부문, J, 생물부문, 그 다음에 Q, 품질경영부문, S, 서비스 부문, T, 물류부문 등 5개의 부문이 더 추가되어 21개 부문으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건설재료 관련 있는 외국의 규격입니다.
표 1.1을 보시면 국제규격 ISO, 그리고 미국 규격 ASTM, 영국 규격 BS, 독일 규격 DIN, 프랑스 규격 NF, 일본 규격 JIS가 있고, 이 외에도 국제재료시험협회 IATM입니다. 미국 주도로기술자협회, 이거는 AASHTO로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토지적학에도 나오죠. 미국 콘크리트 학회, 이거는 ACI로, 이 부분은 우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등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연습문헌인데, 이 연습문헌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잘 보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